반갑습니다.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진숙입니다. 윤석열 파면을 향해 거침없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전진숙입니다. 제 고향은 광주입니다. 5.18을 경험했던 바로 전진숙입니다. 내란 좀비가 파치는 대한민국을 끝냅시다. 안녕하세요. 정치가 답답할수록, 법이 복잡할수록 우리는 더 분명하고 더 날카롭게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도 법과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방송, 임혜자의 좋은 법 좋은 정책, 야단법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국회의원을 우리가 직접 소환할 수 있다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국회의원, 말 바꾸고 약속 어기고 눈치만 보는 국회의원. 더 이상 찍고 끝이 아닙니다. 이젠 국민의 손으로 리콜하자는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오늘 이 뜨거운 법, 국민소환법을 22대 국회 최초로 직접 만든 주인공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삭발로 의지를 말하는 정치인, 광주의 딸,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입니다. 오늘 그 진심과 결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의원님 머리를 보니까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는데. 아, 그 커튼 머리를 싹 잘라버렸어요. 네, 많이 길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달 됐습니다. 제가 테레비로 그 삭발식 하는 거 보면서 눈물이 좀 났거든요. 아, 네. 아우, 윤석열 파면 네, 촉구하는 삭발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헌재의 조속한 윤석열 파면 선고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면서 삭발했었습니다. 네. 네. 삭발을 한다고 결단을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네. 그 여성 의원들이 어떻게 삭발을 하냐 이런 말씀 되게 지금 많이 주고 계시고 실은 지금도 만나면 이렇게 안고 우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 남녀가 따로 있겠습니까?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고 특히 이제 3월 8일 윤석열이 구속 취소되고 석방하는 날이었습니다. 국회는 그동안에 내란 특검, 내란 국정조사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탄핵 소추권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고민이 정말 많았고 그 당시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저도 잠도 자지 못하고 먹는 것도 느낌도 안 오게 그냥 먹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헌재의 조속한 선고일부터 길 지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 시간을 빨리 줄여야겠다 이렇게 하는 다급함, 절박함, 절실함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삭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단식을 하게 되면은 제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삭발이겠다 이렇게 싶어서 삭발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제가 삭발했던 것에 대해서 많이 아파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했던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네, 중국 그랬었나 고사인데 봐요. 네. 또 모초 지은 네, 맞습니다. 무슨 뜻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머리를 잘라 집신을 지어서 드린다는 거고 이를테면 은혜를 굉장히 많이 베푼 사람 그거를 바치겠다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른들도 그렇고 머리라고 하는 건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신체의 어느 부분 그것도 머리의 가장 윗선이잖아요. 이걸 잘라서 집신을 만들어서 가장 그 사람이 땅을 밟고 다니는 가장 낮은 곳에 밟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하늘과 같은 은혜. 예. 근데 이제 그만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에 대한 어떤 선고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절박함이었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거에 대한 은혜를 갖겠다 이런 뜻으로 했는데 파급 효과가 크긴 했더라고요. 그 영어 때문에. 광화문 광장에서 마이크 잡고 했을 때도 제가 국민 스토킹이라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스토킹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깜짝 쓰는 걸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국민에 대한 스토킹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네. 저의 그리고 국민의 그런 결기와 의지를 스토킹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국민의힘은 민심이라고 하는 거, 국민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적나라하게 표현했던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헌재 그 선고할 때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주문하고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냥 안고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많은 것이 스쳐 파노라마처럼 딱 지나갈 것 그래서 같아요. 12월 3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 동안에 윤석열 탄핵소추금 의결됐을 때, 한독수 탄핵시켰을 때, 그리고 이런 가정 하나가 지나가면서 굉장히 가슴이 뜨거웠고 또 한편으로는 슬픈 감정도 솔직히 같이 들었어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2번 겪고 싶지 않았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고 그동안에 4개월 동안 정말 자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생계를 모든 걸 놓았던 시민들이 광장으로 모여서 윤석열 파면을 외쳤던 그 마음을 생각을 하니까 울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하다. 네. 국민의 승리다. 이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의원님 그 판결문 중에 가장 가슴에 와닿는 명문장이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세요. 저는 감동은 맨 마지막에 주문이었지만 네. 실제로 피청구인의 이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소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라고 하는 그 구절 중에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라고 하는 그 문구가 가장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도 안 되고 그걸 제대로 하라고 하는 끊임없는 신뢰를 통해서 정치인은 배출되는 건데 그걸 완전히 배반했던 게 윤석열이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 문구가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그 법률 문장 중에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저도 그렇죠. 이번에 느꼈어요. 네, 맞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파괴하고 이런 거에 대한 않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워딩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귀에 들려요. 그게 제일 와닿더라고요. 80년 광주 계엄령 네, 맞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네, 그때 겪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더 충격적으로 와닿았을 것 같고요. 스웨덴의 작년 그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보고서를 낸 게 있어요.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대한민국이 독재가 진행 중이다. 이런 보고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는 87년 개헌 이후에는 정말 민주주의는 너무 당연하고 너무 그냥 자연스럽고 일상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당연하고 단단한 줄 알았는데 윤석열의 그 비상계엄 그날 밤 하룻밤 만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후퇴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다시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무슨 제도적인 대비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87년 체제 이후에 헌법을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대단한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AI가 저희 생활에 다 와 있고 기후위기가 너무나 심각하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구도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을 확장을 해야 되는 이런 숙제가 되게 많이 있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새롭게 좀 고치고 방향을 좀 틀고 이런 방식으로 저는 분명히 준비를 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비상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에 강화문에서 집회를 쭉 해왔는데 사회 대개혁이라고 하는 큰 숙제를 안고 거기서도 지금 여러 가지 과제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도 그분들의 광장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들여서 하나씩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염려스러운 거는 사실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또 파면도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고 일말의 양심도 없고 눈치, 코치, 염치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라서 또 국민을 향해서는 이제 사죄나 어떤 승복 메시지도 없고 극우
지지 세력들한테만 지금 메시지를 2번씩이나 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내란 세력은 아직 종식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맞습니다.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잖아요. 그 이전까지 거의 한 2달 정도 시간이 있는데 이 2달 동안에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구구 세력과 내란 동조 세력들은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단초로 가장 4월 4일 윤석열이 파면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어제였잖아요. 네. 한덕수가 그 그러게요. 첫 번째 신호탄 파면 이후에 첫 번째 신호탄을 던진 거예요. 유한교하고 함석연을 도대체 국민이 선출해주지 않는 권력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을 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권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그러게요. 했어요. 이런 행위 자체가 여전히 내란이 끝나지 않았고 종식되지 않았다고 하는 단적인 예이고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또 저는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여전히 12월 3일 이후에 정말 심장이 날마다 쫄깃쫄깃하다. 네. 핸드폰 열어서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저들은 또 어떤 행위를 할까라고 하는 속보하면은 그 뉴스를 계속 보기가 무서워요. 실은 제가 요즘에 밥을 먹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늘 긴장을 아직 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은 2번의 메시지를 냈지만은 정말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하는 그 어떤 사과 그리고 그 헌재의 결과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자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도 뭐 국민의힘하고 계속 만나서 뭔가를 오다를 내리고 있겠죠. 오다를 내리고 그 오다 중에 하나가 한덕수가 어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통하지 않으면 그런 발칙한 상상과 발칙한 행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한 거고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아주 단적인 예로 반성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보통의 정치적 사안이 발생을 하고 나면 그게 실패를 했건 어쨌든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지도부는 다 사퇴를 해요. 보통 책임을 지는 자세인 거잖아요. 윤석열은 탈당도 하고 있지 않고 간주도 금요일에나 뺀다고 하고 있고 국무위원들은 그 방식으로 하고 있고.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관저 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아마 그 숨길 자료가 너무 많지 않았을까? 숨길 게 많았겠죠. 자료인지 백인지 모르죠. 그거는 모르죠. 네.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시간이 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사상 초유의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한 건데 이런 경우에 탄핵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파면된 날로부터 즉시. 그렇지. 제가 바로 아는 집을 용어 딱 빼라고. 하나 있어요. Right 예. now. 예. 바로 즉각.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콩국을 끓여 보셨죠? 콩국. 그렇죠. 예, 그러면 노란 국물은 위에 뜨고 네. 진국은 내려앉아요. 네. 하얗게. 그러면 그 진국을 뺀 나머지는 뜰채로 그냥 떠서 내리는 건데 지금부터는 내란 종식을 위해서 그 뜰채로 뜨는 작업들을 준비를 하고 명료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헌법을 무시해도 대한민국이 지켜야 될 기본을 무시해도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그 싹조차 틔우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번에 어쨌든 종식을 위한 단계를 밟아가야 된다. 더 이상 이러지 의원님이 않죠. 삭발을 또 하는 상황이 안 에이, 되기를 저 삭발 다시 안 정말 하고 싶어요. 기원합니다. 네. 요즘 또 개헌 이슈가 굉장히 핫한데 그 이재명 대표와 대다수 민주당 의원님들은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의원님 개헌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너무 명료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5.18 관련돼서 헌법 전문에 싣고 이런 것들은 저희 지금 숙제인 거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 확장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행복주거권 제가 보니까 헌법 제2장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인데 그중에 이제 특별히 뭐 10조에 의하면 행복주거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기본 권리라고 하는 게 늘어진 기 때문에 그걸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항상 정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은 지금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국민투표제 관련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가능할 건가, 우리가 60일 이내에 가능할 건가 이런 문제도 있고 헌법에 담아야 될 내용도 국민의 합의가 필요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내용이 전 헌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시간이 충분치 않다. 그야말로 개헌의 TPO가 그렇죠. 맞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그런데 상황은 이제 아니다. 그거죠. 지금 쏘아올린 개헌에 대한 그 쏘아올린 공이 지금 현재에는 맞지 않는다. 네. 지금은 모든 시간을 집중을 내란 종식시키는 것과 새로운 대한민국 이를테면 대선을 준비하는데 맞춰져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략 의견이 개헌은 동의하지만 네. 타이밍은 아닌 것 네네. 같다. 그러니까 예, 우선순위에서 1. 그렇죠. 내란 종식, 2. 정권 교체, 3. 네. 그다음에 개헌이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본격적으로 의원님 법 사실 모신 이유가 그래서 좋은 법으로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이 선정이 됐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국민소환법인데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이게 풀네임이잖아요. 네. 이 법 왜 필요한가요? 워낙 그 전부터 많이 발의는 됐었는데 네. 작년에 최초로 발의를 하셔가지고 네, 22대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발의를 했고, 제 뒤로 한 6분이 더 발의를 네.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이임을 받아서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공적 권한이에요. 그 공적 권한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닌 거잖아요. 국민이 가서 열심히 가서 국회 가서 일하라고 했어요. 근데 직무유기를 하거나 어떤 책임져야 될 정치에 대해서 회피를 하거나 이런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즉 12월 7일 날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195명이 들어왔었죠. 저희 이제 182명에다가 네. 몇 분이 더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족수 미달이라고 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을 했고 저희가 개표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와서 반대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렇지만 그 중요한 순간에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위반했던,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던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의결을 하는 자리였는데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국민은 그러한 헌법 질서를 지키라고 보냈고 헌정 질서를 유지시키라고 국회의원들에게 명하는 거잖아요. 학생이 학교 안 예, 가는 그렇죠. 거랑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도 없는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타이밍에 발의를 하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7일 날 1차 불발되고 나서 13일 날 그 사이에 준비를 했다가 바로 13일 날 다행히 14일 날 탄핵소추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일을 했고 의사결정을 해온 거잖아요. 국회의원 또는 지역으로 가면 지방의원들이 그 역할을 하게 한 건데 지금은 자신의 의사를 국민청원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 최소한 반대를 할 수는 있으나 그렇죠. 자체의 권한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바로 국민소환제에 담아져 있습니다. 권력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렇죠. 거죠. 국민이 멋진 봤을 때는. 표현이십니다. 네. 그러면 이 법안 주요 핵심 내용 네. 정말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헌법상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다음에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또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 그리고 헌법질서 수호 관련해서 중대한 안건을 표결을 해야 될 때 고의적으로 불참한 그러니까 아까 경우를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소환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각 지역구의 유권자들이 있잖아요. 누가 이 국민소환을 할 거냐. 그렇죠. 그럼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는 유권자에다가 그 직전에 투표율이 있죠. 거기에다가 15% 정도가 참석을 많은 사람이 하게 되면 참석을 해야 되겠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국민투표 총수에 투표를 하실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유권자의 그리고 직전 유권자 총선 투표율 곱하기 15%를 해요. 그러면 숫자가 나오죠. 그 숫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를 하고 유효 투표 총수는 이 3분의 1 투표한 분들 중에 2분의 1이 동의를 했을 때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투표 행위를 하고 나면은 투표가 돼서 방금 유효 숫자가 나오게 되면은 소환 확정이 바로 직위를 상실을
하게 되는 국회의원 네네. 딱지 배지를 떼야 되는 네네. 이런 상황이 바로 즉각. 네, 그렇죠. 사실 우리 법에 보면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국민소환제, 예. 주민소환제가 주민소환제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네. 교육감도 그렇고 예. 시의원, 구의원, 뭐 군의원, 도의원 다 이 주민소환제에 적용이 되는데 이 민주적 통제라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만 이게 이제 리콜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동안 안 됐던 이유를 살펴보니까 개헌을 하지 않으면 이 법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에는 국민투표, 그다음에 주민 소환, 그다음에 주민 참여 이런 것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국민 소환만 지금 안 돼 있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헌법을 개정을 해서 돼야 될 부분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실제 있는 법률을 개정을 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행위이고요. 네네. 제가 이제 2월 18일에 국민소환제 관련된 자담회가 좀 네네. 진행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조금 전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헌법이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죠? 네. 4년 동안에 예, 그래서 4년 동안에 헌법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게 되어 그렇죠. 있는데 금고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아니면 선거법으로 100만 원 이상을 받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지 않는 한은 브레이크를 그것만. 밟을 수가 근데 없어요. 이 임기를 규정한 것은 그 임기를 어떻게 보면 최대치 임기예요. 5년 할 수 없고 6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시 선거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죠? 네. 그러면 4년 이내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했거나 중대한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는 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윤석열 마찬가지 5년 헌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탄핵이 돼서 지금 임기 3년을 못 채운 거하고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도 그렇게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헌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 법률을 개정을 해서 충분히 가능한 거고 최대치를 준 거지 이것을 전체를 반드시 꼭 채워야 될 임기로 주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소환제는 실제로 국회의원들한테 되게 불편한 사안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나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혹시 나는 국민 소환을 당하지 않을까 그렇기 네. 때문에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죠. 그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아주신 거고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떨어진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은 생명은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국민을 대신해야 되는데 배신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배신 행위인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의원님처럼 이렇게 국회의원 스스로 이렇게 내려놓고 위법 불법 그런 경우는 이렇게 국민 소환제를 주장하지만 실제 의원님들이 법을 다 만들잖아요. 이게 통과가 되려면 의원들끼리 과연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겠냐 그런 면에서 통과가 안 될 거다 하다가 말 거다. 왜냐하면 과거 사례가 열린우리당 그때도 총선 공약이었더라고요. 제가 쭉 살펴봤거든요. 17대부터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20대에도 뭐 3건인가 발의했는데 국회 이제 되면서 폐기가 됐죠. 21대에도 한 7건 발의됐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열린민주당에서는 1호 법안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대선 공약이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2018년에 개헌할 때 또 그렇게 하겠다라고 국민 소환제 이 부분을 또 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안 된 거거든요. 제가 의원들 네. 한 분 한 분을 네. 설득해서 이거 반드시 통과해라 투표행위를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으나 네. 이미 이재명 당대표 오늘 이제 맞아요. 사직하셨지만은 이재명 당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 중에 하나가 국민소환제를 말씀을 주셨고 그것은 단순히 개인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당의 당론으로 정해져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소환제를 대표 발의하신 분들도 다 저희 민주당의 7분이신 일곱 분 것 다 같아요. 민주당 7분이고 의원님이시죠. 이래서 네. 충분히 7분하고 고민할 거고요. 언니 지도부하고도 이것을 잘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민주당이 22대 들어서 개별 법안을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뭐 발의하고 이러는 것도 알아서 하는 문제 또 어쨌든 협력하고 이러기는 하지만은 당론 법안으로 정해서 전체 171명이 동의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네네. 하겠다는 말씀을 네네.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게 국회의원의 책무를 규정한 게 헌법 46조 2항. 네네. 이게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정 정당이나 지역구 유권자의 지시에 구속되지 않고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칙이잖아요. 자유위임 원칙이. 네네. 그래서 이거를 그동안 못 해왔던 게 바로 이 원칙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원칙을 적용하면 그야말로 이제 위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깨줘야 될 것 같은데. 헌법 제46조의 2항에 보면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자유롭게 어쨌든 할 수는 있습니다. 자유이임을 해서 자유이임 원칙에 따라서 진행을 하지만 그 자유이임이라고 하는 거 안에도 원칙은 국가 이익을 우선한다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존중을 해야 되는 거고 국회의원이 이 말은 결국은 민의를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닌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위원회 소지를 가질 수 있는 건지는 나중에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님 포함해서 7분 하셨죠? 네네. 그럼 이 법안들 한 7개 법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여기에서 의원님 법안의 경쟁력. 실제로 투표를 할 수 있는 청구 요건 그리고 투표 행위를 했을 때 여기를 어느 정도까지 투표를 참여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그는 이제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저희 법안에 전진숙의 법안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소환 사유를 아까 제가 몇 가지 쭉 말씀을 네네. 좀 드렸었는데 그중에 탄핵 소추 내란 및 외환의 재가란 사항 등 헌법 질서 수호와 관련된 중대한 안건을 폐기할 고의의 목적으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경우를 제가 적시를 해놨어요. 지난번 내란의 힘당 의원들이네요. 네, 맞죠. 이 부분이 다른 의원님들이 없어요. 그래서 의원님 국회의원들이 법안에만 그 부분이 적시돼 본회의 있다는 표결 거죠? 불참을 정치적 수단으로 네. 하지 못하도록 강제해 놓은 거예요. 네네. 만약에 의원님 법안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내란 우두머리를 추종하는 세력은 없겠네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제 끝나야죠. 그런 역사는 대한민국이. 네, 대한민국의 이 내란으로 인하여 경제, 정치 모두 다 폭망해, 애교 폭망해. 애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저 나라는 언제든지 계엄을 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맞아요. 그 오명을 뒤집어서서 많이 창피하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네. 국격이 아주 땅으로. 그렇습니다. 상임위가 지금 보건복지 소속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보건복지의 이슈가 너무 큰 이슈가 있어요. 네. 가장 중점적으로 활동하신 분야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22대에 들어오자마자 가져왔던 것 두 가지 핵심과 제가 관심 있는 게 이제 하나가 꾸준히 챙겨가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는 의료대란 작년 2월에 발표됐던 2,000명 증원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의료 사태에 봉착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망자도 발생을 하고 이런 지금 상황이어서 의료대란 문제와 최근에 얼마 전에 연금개혁안 모수개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아직 그 연금개혁 네. 후폭풍도 엄청 세잖아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심으로 쭉 1년을 보내온 것 같고요.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보건 의료 분야와 복지 정책을 얼마만큼 후퇴시켰는가를 조금 계속적으로 면밀하게 좀 봤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초고령 사회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저출산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노후의 연세가 많이 드시면은 지역사회에 온통 같이 돌봄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요양병원이나 병원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연세가 들고 이랬을 때 자기 집에서 마지막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복지 시스템을 좀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통합돌봄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1년 동안 조금 달려온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또 보육특위 위원장도 맡으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의원님이 막 뛰시면 이제 출산율도 올라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출산율은 작년 0.7 7.2에서 7.5로 그러니까 살짝 어디서 올랐더라고요. 올랐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출산율은 살짝 올라와 있는데 그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결혼하기도 무서워하고 그리고 특히 아이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낳을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 저희 이제 보육특위에서도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한 축과 또 그 성장을 옆에서 서포트하는 기관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곳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두 가지 틀 안에서 대한민국이 정말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출발을 했고 특히 이제 제가 22대에 들어와서 첫 번째 발의했던 법안이 아동수당법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0세에서 8세까지 올 10만 원 지급해 주는 거를 0세에서 18세까지 올 20만 원씩 지급을 해서 부모가 부담해야 될 일정 정도 아이들을 키우는 그 부담을 좀 덜어주자. 그래서 지급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 또한 이제 보육정책의 하나인 거고요. 공약으로 다시 세팅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당에서 그 이재명 대표 민생특보 네.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주로 어떤 걸 챙기셨어요, 민생? 지금은 민생은 이를테면 민생이 이재명 워낙 대표가 넓으니까. 예,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레드팀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 민생특보단은. 레드팀. 네, 네. 그래서 가장 그 민주당이 어쩌면은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좀 쏟아야 될 부분을 영역을 찾아서 당에 전달하기도 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각각의 민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은 저 혼자만 다 뛸 수가 없어서 지역의 민생특보 역할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좀 찾고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레드팀이라고 하니까 느낌이 진짜 와닿네요. 아, 그래요? 아니, 정작 네. 레드팀 가동해야 될 당은 따로 있는데 후보를 하셨으면 이재명 대표 가까이에서 뵀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표 TV에 비추어지는 모습은 항상 이렇게 얼굴이 좀 굳어 계시잖아요. 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이쪽 팀에서 어쨌든 악마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가까이서 본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보는데 되게 굉장히 부드러운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실 때 저희가 이제 눈도 맞추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 이야기할 때 충분히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되게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야기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도 좀 해주시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믿는 것은 어쩌면 추진력, 결단력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성남시장 하실 때 경기도지사 할 때 그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던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뚝심 있게 밀어붙였었고 그게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기본사회에 대한 방향이라고 정확하게 제시를 하셨던 것 같고 그냥 작은 소리보다는 더 크고 더 넓고 더 멀리 있는 소리를 좀 들으면서 정책을 만들어 가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경기 있습니다. 도민으로서 온몸으로 느끼잖아요. 아, 그러시구나. 네. 효능, 정치의 효능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그래서 느끼죠. 이재명 대표를 실제로 가까이 하지 않는 부분들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믿음 하나가 있다고 이야기하셔요. 이재명이라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뭔가를 해낼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의원님 또 광주 기본사회위원장 맡으셨더라고요. 어떤 대한민국 방향 헌법에 갖고 규정되어 활동하시는지. 있는 기본권이 있잖아요. 그 네. 기본권이 잘 실현되면 기본사회인 거예요. 명확하게.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격화되면서 8대1이 아니라 9대1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없는 사람 더 바닥을 향해서 가는데 그 누군가는 움직일 수 있는 인간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본을 받쳐줘야 되는 건데 이건 누가 할 건가. 하나의 측면에서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최소한의 본인들의 기본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또한 되게 다양한 서비스 이를테면 지금 고등학교 교육까지 무상교육 시키고 있는 것처럼 국민이 받아야 될 기본 서비스가 더 강화되는 사회를 기본사회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방식으로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선순환 구조에 왔을 때 경제의 기본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사회는 또한 성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사회는 복지이고
기본사회는 성장이고 네. 더 나아가서 기본사회는 민주주의다라고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기본이라는 말에 다 들어있네요. 다 들어있죠. 성장과 복지와 네. 회복과 민생, 민주주의까지 그렇죠. 들어가 있네요. 그 네. 기본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그러게요.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기본 질서를 지키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때문에 기본을 지난 4달 동안 짓밟아버리니까. 힘들었잖아요. 네. 네. 아, 광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지난번 총선 네. 때 당선되셨잖아요. 네. 비결이 뭡니까? 제가 네. 국회에 처음 들어와서 22대 국회의원들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다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때 잠깐 고민됐어요. 네. 난 도대체 여기를 어떻게 왔나? 네. 근데 딱 두 가지, 하나 더 나가서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네. 하나는 그냥 제가 되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늘 현장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뭔가의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뭔가를 변화시키겠다는 사회의 변화를 포함해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절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세 가지 박자가 시민들이 사랑을 주셨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국회의원으로 네. 가게 했던 동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의도 정치 해보시니까 어때요? 아, 어렵네요. 거의 노상에서 많이 살았던 22대 국회의원들인데요. 여의도 정치는 정말 부지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정보가 됐던 사람이 됐던 그리고 또 하나는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겠구나. 네. 이게 단순히 지방 의원일 때는 내 지역만 알면 됐지만은 내 지역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건지에 대한 좌표를 만들어내고 그 좌표를 향해서 돌진할 수 있는 자기 의지, 정치적 의지도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국민소환법이 어떤 건지 딱 한마디로 규정을 해주세요. 네. 국민소환법은 이거- 땡땡땡이다. 이거- 아, 네. 네. 국민소환법은 내란의 힘 방지법이다. 네. 전진숙이 발의했던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그리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단죄를 하는 저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란의 힘 방지법이고요. 그 내란의 힘의 방지법은 그 누구도 내란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네. 만든 법안입니다. 네. 가장 느낌이 와닿네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러도록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네. 뉴스토마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폭삭 속았으다. 제주도 말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합니다. 우리 토마토 시청자 여러분들께 똑같은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 TV를 보고 계신 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 질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주셨습니다. 국회의원은 거기에 국민의 뜻과 부름을 받아서 함께 옆에서 했던 동행자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 주셨던 그 믿음, 신뢰 잊지 않고 국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내란을 반드시 끝까지 종식시킬 때까지 최선을 다할 거고 또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광장에서 모아진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오늘 좋은 법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란 종식 확실히 시켜주시고요. 정말 다시는 의원님이 삭발하지 않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법 국민소환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렬히 격하게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치인의 무한 책임을 요구하는 아주 강력한 법을 살펴봤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 당연한 상식을 법으로 만드는데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실 거죠? 지난 겨울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너무 추웠습니다. 상식이 비상식이 되고 양심이 비양심이 되는 현실이 참으로 무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을 대신해야지 배신하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의 좋은 법,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좋은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임혜자의 야단법석, 다음 시간에도 더욱 좋은 법, 좋은 정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뉴스토마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의정활동 중에 시간 내서 출연해 주신 전진숙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